관련해서 이제 일본 얘기도 사실 좀 해봐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말하자면 자민당 독재가 지금 끝나 있는 상황에서 연립정권이 출범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반 실패를 통해 가지고. 근데 지금 있는 자민당의 과반 실패가 앞으로 일본 정치나 경제에 진짜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제정치평론가 문희정 평론가의 대론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뉴스를 좀 읽어드릴까요? 네. 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지난 10월 27일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계가 일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됐습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91석을 차지했고 공명당 의석수는 24석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불거졌던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파문, 또 고물가에 따른 실질 임금 감소 등으로 민심이 여당의 등을 돌린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이시바가 총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쭉 같이 손잡고 해왔던 공민당이나 공명당이나 뭐 그 무소속 있는 사람들을 회유를 해가지고 어찌됐거나 지지율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 먹게 되면 언제든지 다른 총리, 그러니까 야권 연합의 총리가 탄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 이게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리듬이. 그래서 예전처럼 자민당 위주의 어떤 그 선거로는 이게 자민당 위주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고수할 수가 없어졌다는 거죠. 먼저 이시바 스게루가 어찌됐거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어떤 그 계기는 사실은 이제 실패한 이 자민당 안에서 과거에 그 기시다파들이 놀랍게도 강성이나 또는 우리 펑쿨 색자를 밀지 않고 이시바 시게루에게 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이건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있어서 한 결정이겠지만 이시바 시게루를 앞세워서 뭔가 좀 더 보수화된 좀 더 우파로 몰아가야 되려고 했던 자민당의 반응이 기시다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시다는 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강성파들이나 가장 유력했었던 펑쿨 색자가 아닌 이시바 시게루를 선택했을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말씀하세요. 판단하시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시바 시게루를 앞세워서 섭정을 하기 위한, 기시다파들이 뭔가 섭정을 하기 위한 일종의 나름대로의 계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계산을 해서 이시바를 밀려고 했었을 때 이게 전체적인 선거에서 과반 확보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전혀 못했다는 거야, 기시다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자기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은 했기 때문에 자리를 내려놓고 불출마를 선언하긴 했는데 자기가 불출마를 해줌으로 인해 갖고 과반 확보는 여유 있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돼 버리면서 이게 지금 일본 정치가 다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를 통해 가지고 기시다가 가장 원했던 거는 일본판 나토였단 말이에요. 동아시아의 나토. 한미일 군사회담을 그대로 강화시켜가면서 미국은 뒤에 배경으로 놓고 일본이 주축이 돼가지고 한국을 앞세워서 대만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 또는 뭐 무역로 관련된 문제들을 선점해 가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쟁취를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파병할 수 있는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만들어서 군사대국화 하려고 하는 이 야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야. 이러한 군사대국화의 야심에 동의하는 부분이 이시바 시게루가 있었기 때문에 기시다하고 이시바는 이게 맞아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립정당으로 해갖고 이 전패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시바 시게루가 이와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걷어버렸어요. 왜냐면 야당들이 다 싫어하거든.
연립 조건의 정당으로 지금 우경화에 대한 것들을 밀고 나가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20억을 스스로 이거를 내려놨기 때문에 기시다하고 윤석열이하고 그 바이든하고 해왔던 기존의 어떤 군사동맹 체제 요거 자체가 완전히 백지화되거나 트럼프까지 들어왔으니까 아니 다른 방향으로 변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제로 금리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인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일본 내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경제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잘 된다고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실질 소득이 한국 밑으로 빠지고 있고 일본이 지금 동남아화 돼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는 엄청나게 늘어난 관광객 숫자밖에 없는데 일본이 전 세계에서 싸구려 관광을 하는데 4위에 꼽힐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의 물가라든지 일본의 어떤 환율이 전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가성비의 4위에 올랐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가성비 4위에 오르는 건 동남아 국가 같은 이 체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그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싼 여관에서 싼 밥 먹고 싼 관광하고 가는 이 전반적인 관광객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동남아 관광 같은 수준으로 이제 전락해 버렸다는 거야. 베트남 여행이나 일본 여행이나 비슷한 가격으로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시세가 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미지 자체가 계속해서 추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본의 대기업들의 어떤 브랜드 가치들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일본은 오히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중진국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를 위해서 금리를 1%나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왔어. 트럼프는 엔화가 강세를 이루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이루는 걸 원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품들이 해외로 팔려나가고 해외에 있는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걸 바란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렵게 지금 경제 상황을 역전해가지고 1% 가까운 금리를 올리려고 했던 일본한테 트럼프는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에서 3%까지 올려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일본 금리가 0.25%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1%까지 가기로 이제 이걸 맞춰놨는데 트럼프는 그걸 1에서 안 그치고 2.5나 3%까지 끌어올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폭망하게 됩니다. 폭망하게.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자산들이나 이런 투자들이 전부 다 걷어들여져 갖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기축 투자국으로서 해외에서 일본 돈을 투자해 갖고 1년에 한 120조 가까운 200조 가까운 수익을 얻고 있었던 일본의 과외 수익이 사실상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관광으로 떼워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금리와 환율 정책을 막 조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환율이 많이 떨어지는 나라, 지금 특히 1,400원을 넘어가 버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라도 환율을 떨어뜨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가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지랄을 해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종의 그 캐시카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높으면 높은 대로, 환율이 낮으면 낮은 대로 나름대로 꾸준하게 제조업을 통한 이 사업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대
나쁜 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거대 그 대기업들 위주로 경제가 개편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 충격이라든지 어떤 금리의 충격을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쉽게 말해서 자기 자본이 있어요. 숨겨놓은 이 보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제는 수출이 다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소기업들이 존재를 해야만 대기업들도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대출 금리가 더 이상 오르고 그리고 일본의 실질 인건비가 더 떨어지기 시작하게 된다고 치면 일본은 중소기업이 먼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제조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수혜를 받는 나라가 중국이나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는 그걸 염두에 두고 세계 경제를 다시 재설계하기 위한 미국 위주의 어떤 미국 경제 위주의 어떤 변화를 바로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년도의 대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얘기는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결론만 살짝 말씀드린다고 치면 트럼프의 당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고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와 어떤 시스템 그리고 로비들을 충분히 해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해리스가 될 거야 라고 믿고 있었고 해리스가 안 되면 트럼프한테 어떻게 하지? 라는 차원 안에서의 준비를 전혀 안 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내부 정치, 국제 정치, 외교, 경제 이 모든 부분 안에서 트럼프가 주는 쇼크는 엄청 클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건 우리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앞으로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 정치 안에서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도 당연히 끝날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당연히 끝날 거고 그 어떤 지역에서도 전쟁,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라든지 우리와 북한의 갈등 같은 것들을 미국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트럼프가 챙기려고 하는 안정성, 향상성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반드시 그러한 전쟁들을 막아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틈은 그러니까 북한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영토 내지는 새로운 경영 부분에 요거를 우리가 눈을 좀 돌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자주적 외교 그리고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북한,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을 전부 다 골고루 등을 긁어줘가면서 그 이득을 찾아낼 수 있는 굉장히 선진화되고 현실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협상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잘 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 어렵다는 모란시장 개혁이나 또 경기도 시절에 이제 계곡에 있는 식당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하신 협상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국제 외교 부분에서 반드시 그 힘을 펼 수 있는 계기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도 내년 1월에 트럼프가 취임해갖고 본격적으로 칼을 휘둘르기 전에 우리가 한국 안에서의 윤석열 정비 작업을 끝내야겠구나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남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순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흥미 없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 좀 길게 설명을 했다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힐링타임 갖고 와서 윤석열의 쓰레기 같은 대국민 담화 정리와 함께 명태균 관련한 속보와 명태균의 심리 상태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